소크라테스의 그 이성, 행복, 덕이라는 이 구도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성적 능력과 그다음에 덕과 행복한 삶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걸 설명하려면 덕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야 돼요. 덕. 아랫대. 예, 아랫대. 자, 어떤 뜻이죠? 훌륭함? 훌륭함. 훌륭함. 고대 그리스의 아랫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랫대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단어를 현대의 개념으로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랫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직역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거칠게 얘기하자면 이래요. 아랫대라고 하는 거는 가령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을 완벽하게 실현한 그 상태를 아랫대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꽃이 만발했을 때와 같이 활짝 자신의 인생에서 활짝 피어난 그 상태, 네. 그 상태를 아랫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물론 인간만 이렇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자기만의 아랫대에 도달한 상태가 있겠죠. 네. 장미꽃이 만발했을 때 아랫대에 도달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아랫대가 도달한 상태가 그럼 뭘 의미하냐? 바로 이성적 능력이 활짝 꽃피는 상태가 바로 인간이 아랫대에 도달한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해가 좀 돼요, 저는. 네. 이 니체의 비판이. 이성이 만발했을 때 결코 우리가 행복했느냐. 네네네. 요거에 대한 문제는 좀 퀘스천 마크거든요. 자,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적 능력이 발휘된 상태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 인간의 아랫대가 실현된 상태, 이성적 능력이 만개했을 때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 얘기한 마부와 두 말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한 마리 말은 욕망이라고 하는 말이 끌고 또 다른 말은 분노라고 하는 어떤 정서를 대표하는 말이 끄는데 이 두 말이 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 안에 이런 두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플라톤 생각은. 자, 욕망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가 먼저 나가서 딱 찔러 간다. 그럼 마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어지겠죠. 기울어지겠죠. 기울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욕망이 먼저 앞질러 나가서. 뭐 최근에 발생하는 욕망만 보이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떠오르네요.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도 그렇고, 부부의 세계. 뭐 버닝썬 사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에서 그 이춘재. 그 마음 안에 욕망이 있죠. 검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 자기의 삶의 마차만 넘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차를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결코 행복한 삶을 자기도 꾸려나갈 수 없고 주위를 만들어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못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니체의 비판은 뭐냐면 이성이 충만했을 때가 아니고 사람이 가장 행복했을 때, 네네네. 가장 적절한 건강 상태에 있을 때 네. 이 이성과 이 감성 네. 또는 정열, 욕망, 본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 니체가 공격하는 건 그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성을 우위에 뒀다는 것 자체가 일단 니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그러니까 그 두 마리 말을 이끄는 마부가 이성으로 본 거거든요. 이성적 능력으로 본 거예요. 이성적 능력이 얘를 컨트롤해야 돼요. 이런 도식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성이 웬 위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니체가 가졌던 이성적 행복에 비판하는 그 비판의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니체는 뭘 놓고 싶었을까요? 그 마부의 자리에. 저는 건강한 생리적 상태, 즉 행복을 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니체라고 한다면. 삶의 의지 네. 이런 개념들을 거기다 놓았겠죠.
그다음 챕터가 이제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니체는 이제 소크라테스를 지나서 비판의 망치를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지배해온 이성 중심주의로 이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 중심주의가 그러니까 감각과 본능 그리고 정념을 무시하면서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방금 네, 얘기했듯이. 네. 근데 니체는 이를 생명이 사라진 죽음의 세계다라고 네, 네. 보고 있어요. 그 형이상학자로서 네. 예,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까다로운 질문인데요. 네. 자, 우선 우리가 좀 우리 독자로서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니체가 전통 형이상학을 비판할 때 이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표현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을 이미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을 때 니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놓고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플라톤의 그런 대화편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저작들은 이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씌워서 그거를 보기에는 너무나 풍성한 풍요로운 다채로운 논증들이 거기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그걸 씌워놓고 보기에는 굉장히 편협한 독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니체가 그러한 프레임을 씌웠다는 얘기인가요?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니라 니체가 이제 이성을 강조했다고 할 때 도대체 왜 그런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성 중심주의라고 프레임을 씌우기보다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떤 네네. 프레임에 가둬서 맞습니다. 예, 틀에 가둬서 그 사상을 편협하게 보기보다는 네네네. 열어놓고 그렇죠.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보는 이성은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만들어내고 개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네. 근데 니체가 볼 때 우리가 볼 땐 이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더 세분화시키고 정교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식의 진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니체는 아니다. 네. 아까 얘기했지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생한 풍요로운 감각의 세계를 마치 박제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다. 잠언에 네. 그러한 것을 비판하는 니체 말이 짧은 있어요. 글귀가 있죠. 네. 그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단순한 것이 진리다? 요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 즉 이성으로 개념화시킨 것, 네. 이것이 진리다? 요거를 이제 니체는 비판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자, 예를 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책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예요? 지금 제가 책을 만지면서 만질 때의 감각을 제가 느끼고 있잖아요. 생생한 감각. 저만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느끼지 마세요. 너무 이거 좀 이상한가? 그 다음에 책에서 나는 또 이 향기를, 네. 또 이상한가? 오해하지 마세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향기와 책 냄새 있잖아요. 네네. 책 냄새와 또 이 책자를 넘길 때 이런 감각들 좀 생생하게 좀 체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저에게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감각적인 풍요로운 무언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자, 이거를 갖다가 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를 부르는 그 순간에 모든 게 탈락이 되죠. 우리가 이제 그 락스라고 하나요? 락스로 이 색감 있는 옷에 락스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색감이 다 없어지잖아요. 네.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감각의 체험의 생기발랄한 그런 세계를 개념이 갖다가 망가뜨린다고 니체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깨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플라톤이 결국에는 이제 철학의 뿌리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그 라인,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헤라클레이토스가 남긴 유명한 말, 깜짝 질문, 뭐죠?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 강물이 계속 변하잖아요. 네. 우리가 강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마치 동일한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강물이라고 하면 계속 변해요. 그렇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적인 세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강조하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적 노선을 니체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자, 문제는 뭐냐?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같은 강물은 아니지만 일단 강물에 물은 계속 담그고 있잖아요. 강물에 물을 담그고 있죠.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중심주의자들, 라고 일컬어줄 수 있는 네.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근데 니체가 강조하는 건 그 강물은 예전에 그 강물이 아니다. 계속 변화하는 변화하는 강물이다.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말 이 세계가 변화하는 것만 있냐 이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플라톤이 이미 고민을 한 거예요. 변화하는 것밖에 없네, 정말로. 그 문제예요. 그러면 형이상학자로서 네.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나에 대한 문제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니체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욕구와 욕망과 충동의 그 덩어리밖에 없어. 계속 생성, 변화하는, 소멸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고정된 자아가 없다. 없어요. 없다로 보는 거죠, 니체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아 동일성 문제. 자아 동일성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니체는 이것도 아니야. 그런 게 있다고 보려고 하는 습관의 결과물일 뿐이야. 동일한 자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습관이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연쇄살인마 유영철 같은 경우는 우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거죠. 왜? 그죠? 범행을 저지를 때 유영철과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유영철은 다른 사람이니까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면서요. 그럼 유영철은 어때요? 체포할 수 없어요. 자아 동일성이 파괴됐을 때 네네네. 예, 발생할 수 있는. 네, 이것을 단지 그렇게 보려고 하는 믿음의 산물로만 보기에는 이렇게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철학자들이 지금도 이제 그 문제를 묻고 있지만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원리, 기준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또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식의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니체의 말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단순히 개념화시키고 네. 정돈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전달을 할 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냄새, 네네네.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네. 그걸 마치 신화가 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그 소크라테스를 공격하는 것도 그 지점이잖아요. 과거의 신화들을 다 탈락한 채,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 문자적인 것, 개념적인 것만 전달하는 그러한 세태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체 본인도 개념을 쓰고 있다 이거죠. 개념을 쓰면서 개념을 쓰고 있잖아요. 네. 니체도 자기 저작에서 많은 개념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과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허구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리얼리티라고 실제로 이 세계가 존재하는 뭔가를 그 개념이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철학적 문제가 버티고 있다. 이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죠. 중세 시대 때 그 유명론과 실제론의 그 본질론, 예, 본질론과 실제 유명론인가요? 그거에 거대한 실제론과 유명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격돌이 생각이 나기도 네, 하는데 그 논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니체는 유명론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노선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교수님은 실제론적 네네네. 노선을 걷고 계시는 거죠? 네, 많은 철학자들이 실제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들 많죠. 네. 니체 이후에도 많고. 네. 네.